이 기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토 교수님, 저런 거 우주에서 활용하면 개꿀이겠다. 카스티엘 교수님, 화성이죠. 말스죠, 말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특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나온 게 보다 주제 바로 인공광합성. 이 아이디어가 과연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최초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던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었는데요. 그게 바로 1912년입니다. 1912년. 논문 제목 자체도 이거요. 미래의 광화학 기술. 여기에서 실제로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뭔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110년 전에도 인공광합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이때 이미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912년에 사이언스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왜 인공광합성, 이 광합성을 연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논문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지금이랑은 사뭇 달라요. 딱 1912년이면 뭐야? 산업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때잖아. 이제 막 정말 활발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 하던 때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고민이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것이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이 느껴지던 때가 아니야. 왜? 화석연료가 너무 좋은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때야. 그리고 이제 막 20년 되고 막 이래갖고 너무 좋아. 다들 쓰고 싶어 해. 막 증기기관차 쓰고 막 장난 아니야. 산업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점점 산업화가 돼가면서 막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막 쓰기 시작했어. 문제가 뭐야? 공해? 스모그? 아니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Modern civilization is the daughter of coal. 현대 문명은 석탄의 딸이다. 왜? 석탄이 인류한테 가장 농축된 형태의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원 부족이에요. 공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엄청난 에너지원이잖아.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탄소의 형태로 화석이 된 것들을 다시 에너지로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엄청나게 막강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석유로도 쓰고 공장을 돌리는 데도 쓰고 뭐 이러는 건데 석탄을 다들 너무너무 쓰는 거야. 야, 이거 이러다가는 석탄 없어진다. 모자르다. 석탄 모자라서 어떡해. 이러던 때였던 거야. 이거 석탄 매장량이 그래도 많긴 하지만 무궁무진하지는 않은데 이거 고갈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 고갈될까봐 그래서 인공광합성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합성 자체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석탄 자체가 화석연료 자체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소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 석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석탄을 우리가 그냥 바로 쓸 것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인공광합성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미래에는. 근데 이 과학자들도 미래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고갈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까 봐서였을지는 몰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대표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좀 한 3개 정도 갖고 와봤습니다. 2015년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대충 비슷한 방식이에요. 대충 비슷한 방식인데 다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스위스의 로장대 EPFL에서 이 인공광합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변환하는 효과적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 대충 이제 식물에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변환하는 어떤 그런 효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인공과학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효율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화학적 분해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액체 전해질에다가 담가놓고 요게 이제 태양전지죠. 태양전지. 여기서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썼다고 하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태양전지가 어떻게 보면 엽록소 역할을 하는 거죠. 엽록소 역할. 태양전지가 받아서 전자를 내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기 분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공광합성의 베이스는 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양전지에서 받은 전자가 나와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일산화탄소로 배출을 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이 사이에 결국에는 이 정도의 전압차 에너지가 있어야 전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광합성이 되는 거죠. 인공광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받아서 태양전지를 통해서 한다. 이 태양전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인공광합성 기술에서 이 태양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무려 한 7% 정도의 변환 효율을 확보했다. 태양광을 받아서 아마 일산화탄소로 변환하는 그 효율 자체가 한 7% 정도가 넘는다. 예, 요거를 해갖고 2015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왔죠. 근데 우리 인공광합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것을 상용화를 하려면은 그래도 효율이 한 10% 정도는 넘어야지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2021년에 무려 우리나라의 키스트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실제로 뉴스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촉매를 개발한 거야. 촉매를 단순히 이제 탄소 덩어리에서 텅스텐을 이제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은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이제 가지친 은들이 이렇게 성장이 돼요. 요게 엄청난 촉매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제 태양 전지를 붙이고 인공 광합성 장치를 만들어 봤더니 놀랍게도 10%가 넘었다. 태양광 에너지 대비 일산화탄소로 변환하는 효율이 7%를 넘겼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졌다는 거죠. 기본을 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상상하잖아. 이산화탄소를 배출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를 변환하는 뭔가 기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은 정말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변환을 했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죠. 뭔가 이 산업에서 화학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바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일산화탄소로 변하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022년에는 더 재밌는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네이처 푸드에서 2022년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게 이제 그 UC 리버사이드에서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인데 두 단계를 거치는 거야. 인공광합성을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태양 전지를 깔죠.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전자를 보내갖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쓰는 게 뭐예요? 진짜 광합성이랑 비슷하죠?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광으로 받아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전자 요거를 주입을 해가지고 산소랑 아세테이트를 배출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사실 요거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변화를 하죠. 아까 기존의 두 개의 논문들처럼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일단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도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를 여기서 이제 다 바뀌지 않잖아. 변환 효율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약간 섞여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이제 배제를 시키고 최대한 일산화탄소만 집어넣는 거야. 이걸 이용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딱 집어넣어주고 여기에서 탄소 덩어리와 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방식으로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소모해가지고 아세테이트를 거의 57%나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57% 비율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아세테이트가 뭐에 쓰이느냐? 식물을 성장하는 데 쓰여요. 빛 없이도 아세테이트 안에서 뭐 효모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아니면 녹말이라든가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어. 그럼 뭐야? 이거를 이용해서 음식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일석삼조죠. 일석삼조.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면서 산소도 배출하는데 심지어 아세테이트도 50% 이상 변환해 주니까 요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식물을 또 성장시키거나 뭐 곰팡이를 번식시키든가 아니면 뭐지 버섯을 성장을 시킨다든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네이처 푸드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변환하는 이 기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토 교수님, 저런 거 우주에서 활용하면 개꿀이겠다. 카스티엘 교수님, 화성이죠. 말스죠, 말스. 지구도 지구지만 이거 화성에서 대박이겠는데 왜? 보이시죠? 지구의 대기는 78%가 질소, 21%가 산소인데 화성 대기 봐봐요. 96%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96%가 이산화탄소야. 우리 여기에 그냥 가면 죽어요. 숨 못 쉬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유인탄사의 산소란? 자, 우리가 지금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도 그렇고. 근데 유인탐사에서 산소 왜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호흡 때문이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맷 데이먼 구하러 가야 되지. 맷 데이먼 거기 갇혀 있잖아요. 지금 맷 데이먼. 거기 다시 가려면은 수백 일 걸린단 말이야. 수백 일.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거기서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또 교수님들 사이에 학부생 스파이가 있었는데 바로 추진체죠. 추진체.
발사체의 대부분이 뭡니까? 액체산소예요. 액체산소. 우리가 연소를 해서 엔진을 작동을 시키려면은 연소의 3요소가 뭡니까? 산소, 연료, 그리고 열인데 연료 있고 열은 여기에서 있을 거고 산소가 필요한 거죠. 로켓이 발사를 하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예요? 우리 목표가 뭐였어? 화성에서 유인 탐사를 하는 게 목표잖아. 미래 목표. 그냥 단순히 지금 퍼서비어런스, 오퍼튜니티, 로버 보내는 거는 걔는 어차피 숨도 안 쉬어. 그거 안 돌아와도 돼. 근데 사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돌아와야 돼. 사람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우주선을 보내는데 이 정도 썼죠. 이 정도보다 더 많이 쓰겠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스타쉽 같은 걸 보낼 텐데 일단 우주 밖으로 우주선 보내는데 이 정도 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유인 탐사하고 돌아올 때 또 나와야 되잖아. 나올 때 또 추진하려면은 그 추진지에 산소가 필요해. 그럼 그 산소도 갖고 가야 돼. 지구에서 다 갖고 가야 돼. 그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이만큼의 산소를 갖고 화성 가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발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엄청난 양의 그 물질들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성 탐사, 유인 탐사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였죠. 사실 일단은 보내고 가는 길에 연료로는 메탄을 쓰고 그리고 아까 액체 산소에 쓸 산소를 계속 충진해 주는 거야. 가는 길에 우주선 발사시켜 놓고 가는 길에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돌아와 이제 화성에 도착해. 화성에 도착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게 인시추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현장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쓰겠다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인공광합성이야.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 화성에 있는 어떤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대기를 이용을 해서 메탄이랑 산소를 계속 생성해 내겠다라는 거죠. 생성해낸 다음에 여기서 생성해낸 거로 리필을 해갖고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한 3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31톤. 그러니까 이 31톤 정도를 여기서 다 싣고 오는 것보다 화성에서 웬만하면 만들어주는 게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구에서 31톤 다 가져오려고 그러면은요. 지구에서 산소 1톤 화성에 갖고 오는데 지구에서 13톤의 산소가 소비가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이야. 비효율이니까 화성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인공광합성을 해놓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화성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시켜놓고 산소와 연료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정말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 궁금해서 나사에서 실제로 퍼서비어런스를 보냈었죠. 퍼서비어런스를 탐사선을 최근에 보냈는데 여기에다가 뭘 탑재를 했느냐? 이 내부를 보시면 목시라는 실험 장치를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성의 이산화탄소 대기로부터 상소를 생성하는 기술, 목시라는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MIT의 연구진들이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Mars Oxygen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Experiment. 그러니까 현장 자원을 활용하는 실험이죠. 이제 화성에서 산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되게 귀엽게 이렇게 큐브 형태의 실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공광합성 장치죠. 그래서 이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액체 전해질을 썼는데 여기서는 고체 전해질 형태의 인공광합성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쓰면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겠는데 일단 장점으로 치면은 아까 같은 액체 전해질 기반의 인공광합성 장치에 비해서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고 부피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고체 전해질이 이 산소 이온을 잘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온들을 잘 이동을 시켜줘야 어떻게 보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 이온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온도가 거의 800도 내지 100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퍼서비어런스에 들어간 이 목시라는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 퍼서비어런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온도를 높이는데 정말 많은 막대한 에너지를 씁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화성에서 실현이 되려면은 그 정도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화성 춥죠. 화성 추운데 강제로 온도를 이 고체 전해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800에서 1000도 정도 높여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고 그런 실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퍼서비어런스에다가. 그래서 대신에 오래 작동은 못하죠. 예, 오래 작동 못하죠. 왜냐면 퍼서비어런스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런 고체 형태의 전해질 기반의 인공광합성 장치가
과연 화성에서 쓰이기 위해서 언제부터 또 연구를 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아까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1912년에 사이언스에서 논문이 처음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화성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생각을 한 이 대단한 생각을 한 사람이 언제 있었냐? 바로 1966년대에 나사의 연구진들이 이미 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인공광합성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고체 기반의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화성에서 인공광합성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유인 탐사를 할 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1966년대에 했습니다. 사실 1966년대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은 지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한 나사 보고서가 1969년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캡처해서 넣었고요. 내부를 보시면은 한번 읽어봤는데 대충 뭐 지르코늄 산화물 이트리움인가 어쨌든 기반에 요거 기반의 고체 전해질을 이용을 해서 인공광합성 장치를 만든 거죠. 인공광합성 장치를 보시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원소스로 써갖고 1960년대에 나사에서 개발한 테스트 장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산소가 배출이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런 탄소 덩어리들로 배출이 가능하다. 예, 요게 지금 이제 테스트 장치를 100일 동안 돌렸는데 그 중에 74일 정도 돌렸을 때 이산화탄소로부터 확보한 탄소 덩어리들입니다. 예, 탄소 덩어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도 보이죠. 뭐 이제 결국에는 4명이 유인 탐사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인공광합성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제 화성 같은 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미 60년 전서부터 이미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연구의 결정체 중에 하나가 바로 목시 아니겠습니까? 목시. 나중에는 이제 이 목시보다 훨씬 더 큰 인공광합성 장치를 화성에 갖다 둘 계획이지만 이게 가능한지 처음으로 확인한 게 목시예요. 매우 작은 사이즈로 일단 테스트를 해본 거야. 이제 그 결과들을 얘기해 드릴 텐데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목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주는 논문을 그 목시를 제작했던 MIT 연구진들이 엘세비어의 저널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 네, 여기 내부를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배출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산소를 배출하는 이 과정, 일산화탄소랑 보시면은 이 셀들을 내부를 보면은 아까랑 비슷한 거죠. 아까는 지르코늄이었는데 여기서는 YSG 기반의 세라믹 기반의 고체 전해질. YSG 보겠습니까? YSG는 이트리아 스테빌라이즈드 지르코니아죠.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죠. 지르코늄, 이트리움. 예. 아무튼 고체 전해질이다 세라믹 기반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대기가 흡수가 돼갖고 펌프질을 통해서 이 고체 전해질이 있는 인공광합성 장치에 들어오면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변환돼서 나간다. 요게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단 거죠. 그래서 요 장치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서비어런스에 탑재해서 갔습니다. 가서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2월에 일단은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을 했죠. 착륙을 해서 그때부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초창기 결과를 2022년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험을 언제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소울이라는 게 화성의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소울 0일은 퍼서비어런스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소울 0일로 했고요. 소울 0일부터 300일 정도까지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다양한 이산화탄소 밀도 변화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실험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산화탄소 대기를 흡수를 해서 산소로 변화하는데 성공을 했을까? 이거를 지금 화성에 직접 갖다 놓고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실험한 횟수가 번호로 쓰여 있는데 왜 9번으로 시작하느냐? 1번부터 8번까지는 지구에서 일단 테스트한 거야. 그래서 화성에서 테스트한 거는 9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요게 궁금한 거죠. 세로축은 이제 대기 밀도입니다. 대기 밀도. 그래서 대기 밀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왜냐면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쓸 거기 때문에 그 대기 밀도가 바뀌었을 때 산소를 생산하는 성능이 유지가 될 것인가? 요거를 보고 싶은 거죠. 요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 밀도가 낮을 때, 그 나중에는 이제 높을 때도 측정을 해볼 거고, 이때도 높을 때였지만 계속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번의 실험을 화성에서 초창기에 진행을 했는데 2021년 2월에 도착을 했는데 2달이 되자마자 첫 번째 실험을 진행을 했죠. 그 당시에 화성의 기압은 750파스칼, 지구가 한 10만 파스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기압이 엄청 낮아요. 화성이 대기압이 엄청 낮고 그리고 온도도 200켈빈이면은 지구보다 한 100도 정도 낮은 거죠. 엄청 추운 거죠. 엄청 영하 한 80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환경이었고 낮밤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왜? 이게 24시간 언제든 이 목시라는 장치가 대기의 밀도가 높든 낮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잘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실험해보는
실험을 보는 거잖아. 지구에서야 인공과학성 실험을 해봤지만 화성에서 정말 화성의 대기를 정말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돌려봤어. 59분 정도 목시를 돌려봤더니 산소가 생산이 됐어요. 산소가 1시간 동안 뭐야 이 정도밖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죠. 목시 자체는 엄청 조그만 장치예요. 테스트를 위한. 나중에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목시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훨씬 더 큰 인공광학성 장치를 거기다 갖다 놓겠지. 그렇기 때문에 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산이 가능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5.4g을 1시간 동안 목시가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산소의 순도가 100%에 가까운 산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7번에 걸쳐서 대기 밀도가 다를 때 낮, 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겹쳐서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환경에서 계속 동작을 시켜봤는데 거의 뭐 이제 1시간씩 돌린 거죠. 1시간 반 정도 한 적도 있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산소를 생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7번 정도 돌렸고 전체에 돌린 시간으로 치면은 사실 얼마 안 되죠. 한 10시간 정도 돌린 거야. 9시간 10시간 정도 돌려서 50g이라는 산소를 만들어낸 거죠. 목시 장치가 반영구적인가요? 예, 뭐 이거 고체 전화질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소모가 되는 건 여전히 이산화탄소밖에 없고 전기랑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전기랑 이산화탄소기 때문에 얘 자체가 뭐 약간 그럴 수 있죠. 아마 논문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온에서 작동을 하고 이게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어떤 표면의 거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컴퓨터도 영구적이지만 사실 반영구적인 게 컴퓨터도 계속 쓰다 보면은 성능이 떨어지듯이 얘도 분명히 언젠가의 수명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도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체적인 어떤 뭔가 약간 좀 저하가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반영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기와 이산화탄소만 계속 공급이 된다면.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화성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하다. 야, 이러면은 이제 몫이 한 100배, 1000배 사이즈 갖다 놓아서 계속 산소 생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화성에 계속 틀어두고 오면 되나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일단 우리가 아까 몫이를 왜 24시간 안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써. 일단은 온도를 1000도로 올려야 돼. 온도를 올리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써. 그래서 장치 자체는 반영구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 온도를 올리거나 뭐 이제 전자를 공급하기 위한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한 또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돌리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서 화성에서 산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우주인들이 거기에 유인 탐사를 할 때 호흡할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로켓을 발사할 때 추진제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기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핵에너지로 돌리면 되겠네요.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핵에너지를 썼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핵에너지를 썼어요. 뭐 사실은 뭐 여기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핵에너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년 뒤에 여기에서 또 논문 하나 또 냈습니다. 아까 이제 목시가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는가 보여줬던 똑같은 저널이죠. 거기에 또 하시 제프리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15까지 봤는데 좀 더 이제 업데이트된 거 4번 정도 더 측정된 거 그 중에서는 대기 밀도가 가장 높을 때 측정한 테스트한 것들이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요때 뭐랬냐면은 그동안은 고정 전류를 공급하는 형태로 고체 전해질을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고정된 산소량을 배출했는데 요때는 전류 구동이 아니라 이제 전압 구동으로 바꾼 거야. 이제 전압을 계속해서 줘서 전류가 얼마나 공급이 되든 계속해서 산소를 최대한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작동 방식을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들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하게 계속해서 비슷한 양의 산소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18번, 19번은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18번은 86분 정도 돌렸는데 7.9를 생산을 했고 19번 실험에서는 70분을 돌렸는데 9.3g 그러니까 더 많은 산소를 생산을 했어. 전류 구동 방식에서 전압 구동으로 바꾸니까 산소를 더 많이 생산을 했더라. 아무래도 이제 전류를 뭐 그만큼 더 많이 입력을 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면서 얘네들이 어차피 이제 산소 생산하는 건 확인을 했잖아. 산소 생산하는 거 목시가 해야 될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끝냈어. 근데 얘를 이제 그냥 냅두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빡세게 한번 돌려보자. 1시간 동안 산소를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요 작은 테스트 장치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산소를 단위 시간 내에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계속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목시가 요게 이제 2023년에 9월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 논문을 제출한 거는 사실 202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하고도 그 뒤에도 계속 실험을 했겠죠. 이 뒤에 실험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얼마나 많은 산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가 단위 시간 동안 여기에
목적으로 둬서 마지막 실험을 최종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목시의 마지막 실험 결과가 논문으로는 아직 못 찾았는데 나사에서 기사로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목시의 수행은 2023년 9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는데 아까 19번까지 했죠. 19번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단위 시간 동안 산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시간당 최대 12g을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1시간당 산소 12g. 아까 초기에 얼마였어? 5.4g이었어. 1시간당 5.4g을 생산했는데 빡세게 한번 돌려보니까 목시 기준으로 1시간당 최대 12g까지 산소를 만드는데 성공했더라.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까지 아까 19번 실험까지 도합 83g 정도를 생산했는데 2023년에 더 돌려갖고 최종 122g 정도의 산소를 생산하고 목시의 프로젝트가 종료를 했는데요. 122g 정도면 어느 정도냐? 여기서 이제 재밌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작은 강아지가 10시간 동안 숨 쉴 수 있는 양을 이 조그만 목시 테스트 장치가 화성에서 만들어냈다. 야, 이거는 정말 주목할 만한 수준이죠. 사실 이게 10시간 동안 숨 쉴 양을 만든 게 뭐야 그 정도밖에 안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강아지가 이 목시 하나만 갖고 있어도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만큼의 이제 어떤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하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결과를 목시에서 확보를 했다. 정말로 이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쩌면 유인 화성 탐사 시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가 아닌가. 사실 아무리 뭐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갈 수 있다고 쳐도 그 화성을 가는 과정, 가서 탐사를 하는 과정, 탐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 그리고 연료의 양. 아까 이 연료도 이제 메탄으로 쓰는 이유가 메탄이 그나마 화성에서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인공과학성을 통해서 변환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메탄을 연료로 쓰는 거고 추진제 중에 또 이제 액체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인공과학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될 수많은 그 산소와 연료들을 화성에서 만들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유인함성 탐사가 가능할 텐데 정말로 이 목시의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이거 어쩌면 상상이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과학성을 통해서 또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또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미래가 정말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 탐사와 더불어서 이 기후변화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광학성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다루는 주제들이 꽤 재밌지 않나요? 오늘은 인공광학성을 다뤘지만 지난번에 다뤘던 열복사 기술 그거 진짜 재밌잖아요. 열복사 기술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열에너지의 파장을 비껴가서 이산화탄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열에너지 파장으로 비껴가서 우주 밖으로 버리자가 또 열복사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여러 가지를 다 병행해서 과학기술을 병행해서 뭔가 잘 버무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닥뜨려진 문제들을 좀 많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사이언스에서 나온 논문을 다시 보면서 느껴지고 있는 바는 뭐겠습니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여기에 와 있는데 산업화 때 한 요 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구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신생대 더 넘어서 중생대로 가서 인류가 멸종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결국 기어코 해낼 것이다. 어떻게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더 늘리지 않는 형태로 버티면서 인류가 계속해서 멸종하지 않고 버틸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또 미래의 과학자가 되실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잘 조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셔가지고 꼭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의 랩미팅이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